간호사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아기를 입양했다. 10년 후 그녀는 이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어두운 병원 복도 새벽 2시,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생과 죽음을 마주해온 간호사조차 그날 밤 본 광경 앞에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 아이는 자라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장의 종이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켜온 그 생명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품고 있었음을.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영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대구의 어느 깊은 밤이었다. 빗방울이 병원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누군가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쏟아졌다. 안소연 수간호사는 야간 근무를 마치며 마지막 회진을 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감정을 숨긴 차가운 표정이 머물러 있었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소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병원에 바쳤다. 그녀는 39세, 완벽한 직업 윤리와 냉철함으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었다. 오늘도 비가 그치지 않네요. 간호 스테이션에서 젊은 간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2시 13분, 곧 교대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아기의 울음소리. 소연은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6층 소아과 병동은 2층 위였고 신생아실은 반대편 건물에 있었다. 들었어요? 소연이 물었다. 젊은 간호사는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갸웃했다. 뭘요? 소연은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 빗소리만 들렸다. 착각이었을까? 그녀는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려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오늘의 환자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출산 기록 없음, 응급실 신생아 없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약하고 절박한 울음.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소리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지하 기술실에서. 전기 화재 이후 거의 1년간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지하에서 소리가 나요. 소연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지하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 그곳이요? 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연은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병원에는 항상 소문이 돌았다. 지하실의 유령, 죽은 환자들의 영혼, 실패한 수술의 저주. 어느 병원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내가 내려가 볼게. 소연이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말했다. 혼자요? 경비원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연은 대답 없이 복도로 나갔다. 병원은 깊은 밤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응급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와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병원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어둠과 빛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소연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계단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하로 통하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잠시 주저했다. 문에는 출입 금지, 허가된 직원만 출입 가능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스터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손전등을 켜자 좁은 빛 줄기가 먼지 가득한 복도를 비췄다. 소연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빛이 드러낸 것은 오래된 의료 장비들, 부서진 병원 침대, 쓰레기 봉투들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이번에는 확실했다. 소연은 소리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오래된 전기 패널과 보일러실을 지나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구석진 창고로.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곰팡이 핀 상자들과 얼룩진 수술용 천들 사이에서 소연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신생아, 살아있는 아기. 더러운 수술용 시트에 감싸인 갓난아기가 약하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마른 핏자국이 시트에 묻어 있었고 아기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마치 눈빛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20년의 간호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아기 옆에는 부분적으로 탄 신분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박지은 전공해. 소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산부인과 전공의였다. 그런데 아기의 탯줄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태어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박지은 의사는 이미 3개월 전에 사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연은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재빨리 전문가의 손길로 아기를 살폈다. 온도는 낮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다. 심장 박동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아기는 탈수 증상을 보였고 울음소리도 약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간호사 가운을 벗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순간 병원 비상 라디오에서 잡음과 함께 이상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기록 42번 분실, 적색 프로토콜. 소연은 등줄기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적색 프로토콜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병원 비상 코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소연은 빠르게 생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기를 발견했다고 보고해야 했다. 신생아실로 이송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관리자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죽은 의사의 신분증, 지하실에 버려진 아기, 이상한 방송. 소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더 단단히 감싸 안고 뒷문으로 향했다. 마치 20년간의 완벽한 직업 윤리가 단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녀는 이 아이를 병원 시스템에 맡기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소연은 알지 못했다. 병원 뒷문을 통해 빗속으로 나오면서 소연은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비가 그들의 흔적을 씻어내리는 동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아기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울음을 그쳤다. 소연의 심장은 공포와 결단, 그리고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자신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경력, 평판, 어쩌면 법적 처벌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가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소연은 뒤돌아 한 번 더 병원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창문 하나가 환하게 빛났다. 누군가 지하실에 도착한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소연은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히 한 아기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무언가 더 큰 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이 밝았다. 소연의 아파트는 대구 중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작은 원룸은 그녀의 삶처럼 단정하고 차분했다. 사진 한 장, 개인적인 물건 몇 개를 제외하면 병원 숙소와 다를 바 없었다. 소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기는 그녀의 침대 옆에 급하게 만든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첫 번째, 해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내가 미쳤나 봐. 그녀는 중얼거렸다. 병원에서 아기를 몰래 데려온 것은 범죄였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삶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어젯밤 지하실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 이상한 방송, 소연은 샤워를 하고 병원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야 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곧 돌아올게. 그녀는 여전히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몇 시간 동안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친척의 아기라는 거짓말과 함께 병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로비를 순찰하고 있었고 관리자들이 긴급 회의에 소집된 듯했다. 소연은 6층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어젯밤 함께 근무했던 젊은 간호사 미진이 그녀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하실에서요.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가능한 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네가 들었다는 소리는 아마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였을 거야. 미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요? 병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특별 보안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지하실을 뒤지고 있대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치 평소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소연은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기록 관리자인 윤하는 20년 전부터 병원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윤하야, 지난 24시간 동안의 출산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 소연이 물었다. 윤하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부터 병원이 난리야. IT팀이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 그냥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확인하고 싶어서. 윤하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 화면을 소연에게 돌렸다. 여기,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출산 기록이야. 소연은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다. 총 3건의 출산. 모두 건강한 아기들, 실종되거나 사망한 기록은 없었다. 실종된 아기는 없어? 소연이 물었다. 윤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실종된 아기? 아니, 그런 일은 없어. 무슨 일이야, 소연아사.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병원 행정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종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디지털화되기 전의 기록들. 그녀는 박지훈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몇 분의 검색 끝에 그녀는 부분적으로 탄 종이 파일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태우려다 만 것 같았다. 파일을 열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곳에는 박지훈의 이름으로 된 제왕절개 수술 기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수술 날짜는 그녀의 사망일자보다 나흘 후였다. 이건 말이 안 돼. 소연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기침을 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안 간호사님,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병원 보안 책임자인 강 차장이 물었다.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옛날 환자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연구 자료로요. 강 차장은 그녀의 손에 있는 파일을 힐끗 보았다. 그 파일은 접근 제한 구역에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 있길래. 강 차장은 파일을 소연의 손에서 가져갔다. 하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허가 없이 행정 기록을 보지 마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오후 근무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소연은 여러 번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병원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소연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그러나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안소연 씨, 병원 경비원 중 한 명인 김 씨가 그녀를 불렀다. 60대의 이 남자는 병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 중 하나였다. 네, 김 씨. 어젯밤에 무엇을 보셨나요?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하실에서요. 무엇을 가져가셨어요? 소연은 침을 삼켰다. 저 아무것도 본 적 없어요. 그냥 소리만 확인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김 씨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보여서는 안 되는 아이였어요. 소연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답 없이 차로 뛰어들어 재빨리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소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박지훈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의 아이였을까? 집에 도착하자 이웃, 할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얌전한 아기는 처음 봤네요. 소연은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아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눈을 뜨고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은 아기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구니? 넌? 내 부모는 어디 있을까? 아기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소연이 이제야 주목한 것이 있었다. 아기의 눈, 한쪽은 짙은 갈색, 다른 쪽은 옅은 갈색으로 눈동자의 색이 달랐다. 이건 이상한데. 소연은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아기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소연은 아기를 위안 급조된 요람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게. 네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이제 네 편은 나야.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대구의 하늘도 이 비밀을 감추려는 듯이. 대구 의료원의 아침은 항상 분주했다. 환자들의 아침 회진, 교대하는 의료진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분주함 속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기를 데려온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듯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특별 보안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고 소연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안 간호사님, 환경미화원 박 씨가 소연을 불렀다. 50대 중반에 이 여성은 15년 넘게 병원에서 일해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린넨실로 향했다. 어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 쓰레기 처리장에서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요? 생물학적 폐기물 봉투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특별 처리실이 아닌 일반 쓰레기통 옆에 있었죠. 소연은 침을 삼켰다. 그게 왜 이상한가요? 박 씨는 주위를 살폈다. 태아 조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신분증 같은 걸 칼로 긁은 자국이 있었어요. 디산딘 환자, 사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소연은 숨을 멈췄다. 사산이라고요? 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산모 이름이 메스로 긁혀서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요. 소연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죽은 의사의 신분증, 지하실에서 발견된 아기, 그리고 이제 메스로 긁힌 사산화 기록. 박 씨, 그 봉투는 어디 있나요? 오전에 특별 의료 폐기물 처리반이 와서 가져갔어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더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근무 시간 내내 소연은 조심스럽게 병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점심 시간에 그녀는 의사들의 휴게실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그 민 박사, 어젯밤에도 병원에 있었대. 한 레지던트가 말했다. 이상하네. 그날 당직이 아니었는데 다른 의사가 대답했다. 소연은 귀를 기울였다. 민재환 박사, 40대 중반의 산부인과 의사, 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소연은 컴퓨터로 돌아가 몰래 전날 밤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민 박사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지하실 출입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직도 아닌데 소연이 중얼거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소연은 아기가 걱정되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이웃 할머니가 오늘도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기가 이상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팔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 같았어요. 소연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해 아기를 살폈다. 천은 정상, 호흡도 정상이었다. 하지만 아기의 팔은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마치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1시간 전부터요. TV에서 병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갑자기 소연은 TV를 켰다. 지역 뉴스에서는 대구 의료원의 특별 보안 검색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민 박사의 얼굴을 비추자 아기의 경련이 더 심해졌다. 이상하네, 소연이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떠난 후 소연은 아기를 안고 조용히 흔들었다. 점차 아기는 진정되었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박지훈 의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박 의사는 팔을 뻗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바뀌었어. 소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확인하러 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팔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옆에 앉았다. 네가 누구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병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20년 경력의 병가를 냈다. 대신 그녀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이상한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의사에게 말했다. 제 조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록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결과 아기는 전반적으로 건강했다. 다만 의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이 아이의 눈 홍채 이색증이 있네요. 한쪽 눈과 다른 쪽 눈의 색이 다른 거예요. 꽤 드문 유전적 특징이죠. 소연은 눈을 비추었다. 유전적이라고요? 네, 대부분 유전적이에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연은 그 순간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의 병리학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오래된 친구 정 박사가 있었다. 정 박사 도움이 필요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소연아? 홍채 이색증이 있는 아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박지훈 전공의의 의학 기록도요. 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훈? 몇 달 전에 사고로 죽은 그 전공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의학 기록에 홍채 이색증 같은 유전적 특징이 있었나요? 정 박사는 컴퓨터로 향했다. 몇 분간의 검색 끝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기록은 없어. 왜 묻는 거야?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 박사, 만약 내가 박지훈의 아이라고 주장되는 아기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 박사의 눈이 커졌다. 소연아, 넌 뭔가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어. 박지훈은 이미 몇 달 전에 죽었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박지훈의 아이일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 박사는 한참을 소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DNA 검사. 하지만 그러려면 박지훈의 DNA 샘플이 필요해. 병리학 연구실에 없나요?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검사를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 매우 위험해. 소연아. 소연은 정 박사의 손을 잡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단순한 의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정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이 발견한 미스터리의 깊이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네가 박지훈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니? 그리고 왜 그들은 너를 죽은 것처럼 숨기려 했을까? 대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소연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내일 우리는 더 많은 답을 찾을 거야. 그녀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약속할게. 아침 일찍 소연은 정 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소연아, 큰일 났어.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접속했어. 어제 우리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어. 그리고 아침에 병원장 비서가 내 연구실에 와서 내가 어제 무슨 파일을 열람했는지 물었어. 소연은 침을 삼켰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일상적인 연구라고 했지. 하지만 소연아, 이건 심상치 않아.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대구의 가을비는 차갑고 우울했다. 조심해요. 정 박사, 오늘 병원에 갈게요. 아기는 이웃 할머니에게 다시 맡기고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병원 보안실에 접근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평소와 같이 근무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보안실이 있는 지하 1층으로 향했다. 운이 좋게도 소연은 보안 담당자 중 한 명인 최 씨와 친분이 있었다. 최 씨, 잠시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소연이 물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안 간호사님? 3일 전 밤에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6층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서 환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있었거든요.
최 씨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하지만 오래 볼 수는 없어요. 요즘 보안이 강화되어서.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최 씨가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자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나타났다. 소연은 아기를 발견했던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최 씨는 화면을 클릭했지만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파일 손상, 복구 불가. 이상하네요. 최 씨가 말했다. 이 시간대에 모든 영상이 손상되어 있어요. 소연은 놀란 척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끔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특정 시간대만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죠. 소연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고의로 그 시간대의 영상을 지웠다는 것은 분명했다. 혹시 백업 파일은 없나요? 소연이 물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보통은 있지만 어제 백업 서버 점검이 있었어요. 모든 백업 파일이 일시적으로 이동되었죠. 소연은 실망을 숨기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백업이 있어요. 병원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전 항상 중요한 날의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거든요. 소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최 씨는 주위를 살폈다. 제 개인 드라이브에 있어요. 하지만 왜 그 시간대에 영상이 필요하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소연은 망설였다. 최 씨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확인하러 갔다가 무언가를 봤어요.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엇을 보셨죠?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최 씨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후에 USB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오후 근무 중 최 씨는 약속대로 작은 USB를 건네주었다. 소연은 그것을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다. 퇴근 후 소연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보고했다. 오늘은 발작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주 조용한 아이네요. 할머니가 떠난 후 소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해당 날짜와 시간의 파일을 찾아 열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병원 복도의 모습만 보였다. 하지만 새벽 2시 30분경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박지훈 의사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 다른 여성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두 여성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지훈은 다른 여성의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소연이 중얼거렸다. 영상은 그 두 여성이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끊겼다. 소연은 여러 번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더 이상의 영상은 없었다. 소연은 의아했다. 박지훈은 이미 몇 달 전에 사망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이 영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소연은 자신이 구한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4개월이 된 아기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연은 갑자기 아기의 눈에 주목했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아기의 눈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홍채 이색증, 정말 뚜렷하네. 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의 병리학자인 박세에게 이 특징을 보여주어야 했다. 다음 날 소연은 아기를 병원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정 박사와의 만남은 병원 밖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눈을 보세요. 소연이 정 박사에게 말했다. 정 박사는 아기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다. 확실한 홍채 이색증이네. 매우 뚜렷해. 이건 유전적 특징이야. 박지훈 의사의 의료 기록에 이런 특징이 있나요? 정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그리고 난 어젯밤 박지훈의 DNA 샘플을 확인했어. 이 아이는 박지훈의 딸이 아니야. 소연의 눈이 커졌다. 확실해요? 100% 확실해. 이 아이는 박지훈과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누구의 아이죠? 정 박사는 주위를 살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박지훈 의사는 공식적으로 3개월 전에 사망했어. 하지만 내가 확인한 병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DNA 샘플은 2주 전에 채취된 거야.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녀는 정말 사망했어.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이름과 신분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아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연은 영상 속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박지윤처럼 보이는 여성과 다른 임산부가 함께 있던 모습. 제가 CCTV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소연이 말했다. 박지윤으로 보이는 사람이 임산부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고 박지윤이 그 여성의 배를 만지고 있었어요. 정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나 기록 오류가 아니야, 소연아. 이건 조직적인 무언가야. 소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가 왜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는지, 왜 사산화로 기록되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 우리는 매우 위험한 비밀에 접근하고 있어. 카페에서 나오면서 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것이다.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대구의 회색 하늘 아래 소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아기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만이 그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추운 가을 바람이 대구의 거리를 쓸고 있었다. 낙엽이 회색 보도블록 위에서 춤을 추는 아침, 소연은 아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정상 근무일이었지만 그녀는 아기를 집에 두고 오기가 불안했다. 이웃 할머니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아기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너를 데려가야겠어. 소연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있어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 소연은 아기를 간호사 탈의실의 작은 옷장에 임시로 마련한 공간에 두었다. 다행히 오늘은 바쁜 날이 아니었고 그녀는 수시로 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전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오자 미진이 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선배님, 접수처에 이상한 할머니가 계세요. 계속 내 딸이 천사를 돌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할머니요? 70대쯤 되시는 것 같아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박지윤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가볼게. 접수처에는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할머니는 낡은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전통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박지윤, 내 딸 천사를 돌보라고 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소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당신이군요. 내 딸이 말한 사람, 천사를 찾은 사람. 소연은 숨을 멈췄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 꿈에 나타났어요. 엄마, 그 간호사가 아기를 찾았어요. 이제 그 아이를 지켜야 해요라고 말했죠. 소연은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잠시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소연은 할머니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소연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딸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아기를 숨겼어요. 소연은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또한 깊은 슬픔과 분노도 보였다. 할머니, 박지윤 씨가 할머니의 딸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하나뿐인 딸이에요. 그 아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믿지 않아요. 소연은 할머니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왜 믿지 않으세요? 그 아이의 장례식 관이 닫혀 있었어요. 내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없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장례식 전날 밤 지윤이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엄마, 나는 죽지 않았어. 그들이 내 아기를 가져갔어 라고 말했죠. 소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지윤 씨가 임신 중이었나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네, 6개월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아이 아버지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윤이는 그 아이를 정말 원했어요. 소연은 침을 삼켰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윤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누군가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소연의 머릿속에 민 박사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릴게요. 소연은 탈의실로 가서 아기를 데려왔다. 몰래 아기를 상담실로 데려오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천사 그녀의 손이 떨리며 아기의 얼굴을 향해 뻗었다. 내 손녀. 소연은 할머니가 아기를 안도록 도왔다. 놀랍게도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들아 새들아 파란 하늘 새들아 내 아기 꿈속에 노래 불러다오. 이상하게도 아기는 마치 그 노래를 알아보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노래, 소연이 물었다. 성북동 자장가예요. 우리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노래죠. 내가 지훈이에게 불러주었고 지훈이는 뱃속 아기에게 매일 불러주었어요.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발견한 아기는 정말로 박지훈과 연관이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훈이가 당신을 보내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연은 아기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대구 교회의 작은 전통 가옥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연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을 발견했다. 박지훈의 사진과 함께 여러 장의 다른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소연이 물었다. 내가 도운 아기들이에요. 난 전통 산파였어요. 병원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이 지역에 많은 아기들을 받았죠. 소연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가정 출산의 장면들이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모습으로 산모들을 돕고 있었다. 할머니는 산파셨군요. 네. 그리고 지윤이는 내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도 전통 지식의 가치를 알았죠. 소연은 재단 옆 선반에 있는 오래된 VHS 테이프들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뭐죠? 내 일의 기록이에요. 지윤이가 내 지식을 기록하자고 제안했어요. 중요한 출산들을 녹화했죠. 소연은 테이프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것들이었다. 그런데 한 테이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날짜가 불과 몇 주 전이었다. 이 테이프는 최근 거네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윤이가 죽기 전날 밤의 것이에요. 그 아이가 가져왔어요. 엄마 이걸 잘 보관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안전하게 지켜야 해 라고 말했죠.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오래된 VHS 플레이어를 켰다.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병원의 작은 처치실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카메라는 구석에 숨겨져 있는 듯했다. 영상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분만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약물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 의료진 2명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히 민채환 박사였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민 박사가 말했다. 다른 의사가 물었다. 다른 쪽은요? 민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다른 쪽은 이미 죽었어. 이쪽은 몸은 적색 프로토콜로 처리해. 소연은 숨을 멈췄다. 적색 프로토콜. 지하실에서 들었던 그 방송의 내용이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아기가 태어나자 민 박사는 즉시 그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카메라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남은 의사는 산모를 살펴보지도 않고 방을 떠났다. 영상이 끝나자 소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연이 마침내 물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지윤이가 이 영상을 가져왔을 때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그들이 아기들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한 아기는 살고 다른 아기는 죽게 해요라고 말했죠. 소연은 영상을 다시 생각했다. 바꿔치기.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이해했다. 쌍둥이였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아기만 기록했죠. 다른 하나는 처리했어요.
소연은 자신이 구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이 아기는 쌍둥이 중 하나였다. 그리고 박지윤은 이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가 이 아기를 보호하겠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소연은 그날 밤 더 깊은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지킬게. 소연은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다. 내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아침 안개가 대구의 거리를 뒤덮었다. 소연은 집 창문을 통해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계획했다. 어제 할머니의 집에서 본 비디오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재환 박사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그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좀 이따 올게, 우리 천사. 이웃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소연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오늘 병가를 내고 민 박사의 개인 클리닉을 찾아가기로 했다. 민재환 박사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개인 클리닉은 도심의 고급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반짝이는 유리 외관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소연은 클리닉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민 박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전 9시가 되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클리닉 앞에 멈췄다. 민 박사가 내렸다. 소연은 그를 따라갔다. 그는 클리닉 뒷문으로 들어갔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 박사님, 안소연 간호사입니다. 대구 의료원에서 왔어요.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민 박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눈과 수염이 덜 깎인 얼굴. 그는 소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 간호사,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박사님, 박지윤 전공의와 D신구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따라오세요. 그는 소연을 클리닉의 뒷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민 박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지하실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윤 전공의의 신분증도요. 제가 본 바로는 그 아기는 사산화로 처리되었어야 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민 박사는 책상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살아있는 아기를 사산화로 처리했나요? 그리고 박지윤 전공의는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정말 사망했나요? 민 박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가세요, 안 간호사.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소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기 중 하나만 살리고 다른 하나는 처리했다는 것도요. 적색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도 알아냈어요. 민 박사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당신은 어떻게? 박지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봤어요. 민 박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안 간호사, 당신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소연은 조금 더 다가갔다. 그럼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민 박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만이 아니라 깊은 회한도 보였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매우 중요한 가문의 아이였죠. 어떤 가문이요? 민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권력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이어갈 완벽한 아이들을 원해요. 소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전자 선별 안 간호사. 그들은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만 원합니다. 쌍둥이 중 하나만 그 기준을 충족했죠. 다른 하나는 처분되어야 했습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건 끔찍한 범죄예요. 나도 알아요. 민 박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내 가족도 위협했어요. 소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럼 지금 제가 보호하고 있는 아기는 버려진 쌍둥이 중 하나예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아이죠. 처분되어야 했던 아이. 근데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아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지훈 전공의는 이 일을 발견했군요. 민 박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우연히 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없어져야 했죠. 소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니에요. 민 박사가 항변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두 사고로 위장되었죠.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건요? 그녀도 쌍둥이를 가졌나요? 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였어요. 중요한 가문의 아이를 임신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관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지윤은 중요한 가문의 아이를 대리모로 임신했다가 이 끔찍한 프로그램의 진실을 알게 되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아기는 이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분되어야 했던 아이였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할 겁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 박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도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요. 그럼 박사님이 증언해 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 끔찍한 일을 멈출 수 있어요. 민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럴 용기가 없어요.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소연은 실망했지만 그를 이해했다. 그럼 최소한 방해하지는 마세요. 민 박사는 갑자기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걸 가져가세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열어보세요. 소연은 의아했지만 봉투를 받았다. 무슨 뜻이죠? 그냥 조심하세요. 안간호사.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소연은 클리닉을 나왔다. 머릿속은 방금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이틀 후 대구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보도되었다. 민재환 박사가 자택에서 사망한 차에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다. 손목을 그은 차에 발견되었다고 했다. 소연은 뉴스를 보자마자 민 박사가 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안소연 간호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세요. 지하실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강력한 가문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색 프로토콜은 특별한 유전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몇몇 강력한 가문들이 자신들의 후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죠. 쌍둥이 출산을 유도하고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만 살립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됩니다. 박지훈 전공의는 이 진실을 발견했고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구한 아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아이입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증거는 병원 지하 3층 오래된 문서 보관소 뒤 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소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민 박사의 자살은 명백히 살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의 아파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소리였다. 소연은 재빨리 아기를 안고 비상구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소연은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박지윤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 밤 머물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론이죠, 얘야. 당장 오세요. 소연은 택시를 타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고한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지킬게.
소연은 품에 안긴 아기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너를 다시는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할머니의 집에서의 첫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계속해서 민 박사의 편지를 생각했다. 적색 프로토콜, 유전자 선별, 강력한 가문,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아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쉿, 괜찮아. 소연은 옆에서 뒤척이는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아침이 되자 소연은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밥과 국, 김치가 담긴 소박한 식탁이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물었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 박사가 사망했어요. 자살로 위장된 살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제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아기를 찾고 있는 거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투,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해야 해요, 얘야. 내 딸은 이미 그들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소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제 친구 중에 유전학자가 있어요. 그녀가 아기의 DNA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집을 지킬게요. 당신은 가서 진실을 찾아와요. 소연은 아기를 안전하게 싸서 할머니의 집을 나섰다. 그녀는 꼬리가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방향을 바꾸고 여러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는 대구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 간판에는 한국유전자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아, 김지현 박사가 소연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현은 소연의 대학 시절 친구로 현재는 유명한 유전학자였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잖아. 소연은 주위를 살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안전해? 지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을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안내했다. 여기는 안전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보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하실에서 아기를 발견한 일부터 민 박사와의 대화,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이야기를 들은 지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게 정말이야? 지현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아기의 DNA를 검사해 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험한 일이야, 소연아. 하지만 도와줄게. 정의를 위해서라도. 지현은 아기에게서 조심스럽게 면봉으로 구강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몇 시간 걸릴 거야. 기다릴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몇 시간 후 지현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이상해. 소연은 긴장했다. 왜? 무엇이 이상해? 이 아이의 DNA 프로필이 매우 특이해. 특정 유전자 마커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어. 소연의 눈이 커졌다. 조작이라고? 네, 이건 자연적인 유전자 변이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했어.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민 박사가 말했던 유전자 선별이 이런 것이었나?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지현이 계속했다. 이 아이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보니 어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 누구죠? 지현은 화면을 소연에게 돌렸다. 이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서지은이라는 14세 소녀야. 그녀는 6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소연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떻게 사망했죠? 지현은 컴퓨터로 더 검색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했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체는 절대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의 사망일은 지현이 화면을 가리켰다. 바로 네가 아기를 발견한 그날이야.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소녀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사망한 거예요.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지웠어요. 지현은 추가 정보를 검색했다. 서지은은 희망의 집비라는 시설에 있었어.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래. 소연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 시설이 대구 의료원과 연결되어 있나요? 지현이 더 검색했다. 그래, 공식적으로는 의료 지원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시설은 공식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주소로 가보면 그런 시설이 없대. 인터넷 리뷰나 소셜미디어 언급도 전혀 없어. 소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령시설이군요. 그리고 지현이 계속했다. 내가 의료원의 출생 기록을 해킹해 봤는데 지난 5년간 희망의 집에서 온 소녀들의 출산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하지만 모두 사산아로 기록되어 있어.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소녀들을 임신시키고 아기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소녀들은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졌어. 아마도 죽었을 거야. 그런데 왜 14세 소녀가 임신한 거죠? 누가 그녀를 임신시켰죠? 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DNA는 보호되어 있어. 접근할 수 없어. 하지만 고위 인사일 확률이 높아. 소연은 분노로 떨었다. 그들은 어린 소녀들을 이용해 아기를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아기들은 처분했고요. 그리고 네가 발견한 아기는 생존한 유일한 아기예요. 그들이 처분하려 했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살아남은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현이 물었다. 소연은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증거를 모아서 언론과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지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매우 위험할 거야, 소연아. 이건 단순한 의료 비리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범죄야. 알아요. 하지만 계속 침묵한다면 더 많은 소녀들이 희생될 거예요. 더 많은 아기들이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거고요. 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줄게.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소연과 아기는 그날 밤 지현의 집에서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든 증거를 USB 드라이브에 담았다. DNA 분석 결과 서지은의 신원 정보, 희망의 집과 대구 의료원의 연결 관계, 그리고 민 박사의 편지 사본까지. 이제 누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거야? 지현이 물었다. 소연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찰청에 직접 가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도 보낼 거예요. 그날 오후 소연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검찰청에 도착한 소연은 특별수사팀을 요청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이 발견한 이야기를 상세히 진술했다. 검사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증거를 확인하자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주임 검사가 말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진실을 밝혀낸 것 같았다. 이제 그 악랄한 프로그램은 끝날 것이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뉴스에는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소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검찰청에 다시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났던 검사는 휴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사건은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소연은 지현에게 전화했다. 뭔가 이상해. 아무런 진전이 없어. 지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소연아, 나도 이상한 일이 있어. 내 연구실이 갑자기 감사를 받게 됐어. 그리고 내 이메일이 해킹된 것 같아. 소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사건이 덮여지고 있는 거야. 그들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나 봐. 지현이 말했다. 소연아, 너와 아기는 안전해?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통화를 마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포기하지 않을게. 소연이 속삭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소연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무단 결근과 병원 규정 위반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진실 그 자체였다. 대구의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소연은 병원에서 해고된 후 박지윤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거의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고 날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었다. 소연은 그녀에게 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의 아이라는 뜻이었다.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이제는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한 아이라는 의미였다. 서아야, 우리 밥 먹자. 소연이 아기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서아는 이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연의 얼굴을 보면 항상 밝게 웃었다. 그녀의 눈 하나는 짙은 갈색, 다른 하나는 옅은 갈색인 그 독특한 홍채이색증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 아이가 점점 당신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소연은 웃었다. 저와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나 봐요.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조용히 덮여지는 것 같았다. 소연이 연락했던 언론사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소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대구 지역의 모든 병원에서 그녀의 지원을 거절했다. 마치 그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았다. 오늘은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할머니가 물었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증거를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모든 곳에요.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소연은 그날 오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했다. 대구 의료원의 비밀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소녀들의 실종, 아기들의 처분, 모든 것을.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글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웹사이트는 갑자기 오류를 표시했다. 그녀의 계정은 차단되었고 이메일은 해킹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인터넷 연결까지 끊겼다. 이럴 수가. 소연은 좌절감에 컴퓨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지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연아, 조심해. 내 연구실이 완전히 폐쇄됐어. 모든 자료가 압수됐고 나는 연구비 부정사용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당신까지... 내가 준 모든 증거 복사본을 내 개인 서버에 백업해뒀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 통화가 끝난 후 소연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몇 주가 더 지났다. 소연은 여러 차례 더 시도했지만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은 할머니가 서아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박지윤의 전 동료 의사였던 김태현 박사였다. 안 간호사님, 태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주저했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지윤이와 저는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녀는 죽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몇 달 동안 저도 조용히 조사해왔어요. 소연은 긴장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태현은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것이 제가 모은 모든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 고발자로서 미국의 한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희망의 빛을 느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제 그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다. 태현은 다음 주에 미국에서 오는 인권단체 대표와 만날 예정이었다. 그들은 소연과 서아도 함께 만나기를 원했다. 이 이야기의 생존자로서 서아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조심하세요. 소연이 태현을 배웅하며 말했다. 야, 따모아스모아사. 우리는 아직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끔찍한 뉴스가 들려왔다.
김태현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소연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태현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소연은 절망에 빠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 책임이 있었다. 바로 서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다. 소연과 할머니는 대구를 떠나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소연은 작은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서아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서아가 5살이 되었을 때 소연은 그녀를 법적으로 입양했다. 긴 법적 절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서아는 공식적으로 소연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서아는 10살이 되었다. 어느 봄날 서아의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나이 이야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엄마, 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서아가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녀는 서아에게 진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이 아닌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렴. 소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행사 당일 소연은 학교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러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가족 여행, 좋아하는 취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마침내 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작은 키의 검은 머리, 그리고 그 독특한 두 색깔의 눈. 서아는 자신감 있게 마이크 앞에 섰다. 내 이름은 서아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저는 디링구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 생물학적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버려졌어요. 하지만 소연 엄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직업, 안전, 모든 것을. 서아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저에게 서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의 아이라는 뜻이래요. 엄마는 저를 배 안에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어요. 엄마는 저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저에게 삶을 주셨어요. 서아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한 학부모가 그녀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고 그것은 순식간에 비랄되었다. 이름 없는 아이를 구한 간호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소연의 집 전화가 울렸다. 안소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요. 저는 SBS 뉴스의 강 기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10년 전 대구 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기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서아의 바이럴 영상 덕분에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 소연이 10년 전에 수집한 증거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덮을 수 없었다. 대중의 분노와 국제적인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대구 의료원은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가짜 시설의 실체가 드러났다. 여러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일부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아와 같은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처분되었어야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어떤 아이들은 양심적인 의료진에 의해 비밀리에 입양되었고 어떤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졌다. 서아의 10살 생일 소연은 그녀를 데리고 남해의 차가운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두 사람은 단단히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서아가 갑자기 물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지하실에서 울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래도 나를 찾았을까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서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마치 전 세계를 그 작은 손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소연은 지난 10년을 생각했다. 그 모든 두려움, 좌절 그리고 희망.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행복해. 소연이 마침내 말했다.
서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색깔의 눈이 햇빛에 반짝였다. 나도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디싱주예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바다를 향해, 미래를 향해. 그날 그녀가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기를 품에 안고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때로 너무 무겁고 정의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